시사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 국제사회 핫 이슈 중에 하나죠. 호르무즈 해협 문제.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가 파병 요청을 받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국내에서는 약간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반도에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요즘 또 남북 관계에서 국내에선 이슈가 되고 있죠. 금강산 관광을 개별 관광으로 하자라고 정부가 얘기하면서 이게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총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총선 승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과제들,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호르무즈가 어디 있느냐라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여기가 인도, 중동이죠. 여기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있고, 여기가 다 산유국들이죠. 네, 기름 펑펑 나오는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에서 기름을 뽑아가지고 여기서 배에다 실어가지고 유조선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쭉 빠져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 가는 길에 나오는 이 조그만 이 갑자기 좁은 통로가 있죠. 여기를 이제 이런 바닷길 중에서 좁은 바닷길을 해협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고,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이 전 세계 유조선의 60%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만 딱 틀어막으면 이 해상 석유 운송의 60%를 막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고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란에서 자꾸 미국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여기를 막아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막기가 매우 쉬워요. 이란 땅에서 여기다가 미사일 포대 쭉 갖다 놓고 지나가는 배들한테 한 발씩만 쏘면 돼요. 그럼 못 다니는 거예요. 여기 아무리 군함 들어와도 미사일 맞으면 다 깔아는 거고.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 매우 공격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거죠. 자, 여기를 이제 뭐 막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선 그러면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기 위한 호르무즈 호위 그룹을 만들자. 그래서 전 세계 다국적군을 꾸려가지고 이란에 맞서서 여기를 지키기 위한 그런 이제 군대를 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한테도 요구를 한 거죠. 너네도 파병해라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왜 말썽이 됐는지 가장 최근 사례를 한번 봅시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내 솔레이마니. 네. 흔히 이제 솔로몬 하면 쉽게 알아먹을 수 있죠. 네.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은 이란에는 군대가 2개가 있어요. 특이하게 혁명 수비대가 있고 이란 그냥 군대가 있어요. 국가 군대가. 근데 혁명 수비대가 사실 진짜 세요. 여기가 진짜하고, 이 혁명 수비대 내에 해외 파병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그걸 쿠두스군이라고 불러요. 쿠두스 하면 우리가 잘 낯선 표현인데 예루살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쿠두스군의 사령관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란 내에서는 뭐 2인자로 뭐 꼽히는 그런 이제 막강한 인물이고, 이 사람이 이제 이란에서 대외 뭐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들 많이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외교관 역할을 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이라크를 방문을 했는데, 이라크에 방문해가지고 여러 관리들을 만나고 막 하는데 갑자기 미국의 무인기가 와가지고 미사일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사람이 타고 있던 차를. 그래가지고 죽었습니다. 뭐 옆에 타고 있는 사람도 다 죽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황당한 사건이에요. 남의 나라, 그러니까 한 나라의 부대의 사령관이 다른 나라를 방문했는데 그 나라를 미사일로 공격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제3의 나라가.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테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사실 테러를 한 겁니다. 무인기를 동원해가지고 이란 내에서 테러한 것도 아니고 이라크에서 테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라크도 발끈하고 이란도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란은 자기 자국을 공격받은 거고, 이란은 자기들의 주요 인물이 암살당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발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란에서 보복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보복을 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을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 2곳에 발사를 했어요. 한 20발 정도 발사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10발씩 날아갔겠죠. 자, 그러면 보통 미군 기지에 미사일이 날아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요격을 해가지고 격추를 하겠죠. 미국의 그 유명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드도 있고 각종 요격 미사일들이 있잖아요. 미군 기지를 지키기 위해서 다 배치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요격을 할 줄 알았는데 요격이 안 됐나 봐요. 보니까 이제 이성 사진에도 막 파괴된 장면 나오고 실제 이제 사진들도 막 공개되고 있습니다. 박살이 났대요. 미국에서는 우리는 한 명도 죽지 않았다라고 막 자랑을 해요. 죽지 않은 건 뭐 다행이긴 한데 이렇게 뭐 박살이 났잖아요. 공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못 막아낸 거잖아요. 이란에서의 발표는 또 달라요. 뭐 미국에 미군들이 많이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하던데 아무튼 공격을 막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미국이 강하게 반격을 해야 되겠죠. 이란 너네 잘 걸렸어. 아주 잘 걸렸다 하라고 막 묵사발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자 새로운 경제 제재 부과할 것. 너네 우리 공격했어? 그럼 우린 경제 보복을 할 거야 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예. 미사일 22대나 맞고 군사 아닌 경제 보복을 택했대요. 이상해요. 예. 평화 수용 준비돼 있어. 이런 이상한 얘기는 왜 하는 걸까요? 예. 갑자기 미사일 맞더니 정신이 약간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네.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미국이 꼬리 내렸네? 근데 우리나라 언론도 참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 누가 봐도 미국이 꼬리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제목에다가 꼬리 내린 미국 이렇게 딱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썼는데 어떻게든 미국 입장에서 쓰긴 했는데 누가 봐도 와 이란한테 미사일 맞더니 완전히 꼬리 내리고 도망가는구나 라는 게 이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또 미국의 위신이 이 정도로 이제 떨어졌어요.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미 CIA도 인정한 북방공망. 이란보다 몇 수위. 이란보다 북의 이 미사일 기술이 훨씬 더 발달해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이란한테도 몇 대 얻어맞고 끽수를 못하고 도망을 가는데 북한하고 상대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호르무즈 호위 연합, 이 연합군 조직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작년 말에 발족을 하긴 했어요. 몇 개 나라가 참여했을 것 같아요. 6개 나라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호주, 영국, 사우디,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알바니아 뭐 이 정도 나라들. 네, 뭐 어디서 잘 못 들어본 나라들도 있고 막 좀 6개 나라밖에 참여를 안 했고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거의 다 불참을 해버렸어요. 유럽의 많은 나라도 불참했고 일본도 불참했고 한국도 지금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과 손을 잡고 싶지 않다. 미국과 이제 한 배를 타고 싶지 않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란과의 대결 모습 이걸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은 야 미국의 세기가 완전히 끝났구나. 미국이 뭘 하자고 해도 아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미국이 뭔가를 하면은 곧바로 반격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 됐다. 미국은 참 네. 네, 약간 정신이 나갈 법도 해요. 그렇죠? 네, 뭐 미국의 처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국제 정세를 한번 쭉 둘러봤는데 한반도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전쟁. 한반도에 어떤 전쟁이 시작되느냐? 네, 정면 돌파전이라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에서 선포를 했어요. 올해부터 우리는 정면 돌파전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면 돌파전이라는 게 뭐냐? 일단 여러 내용들이 있어요. 핵심은 미국과의 대결을 정면에서 뚫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뭘 하고 있느냐? 미국이 주력하고 있는 건 경제 제재다라는 거예요. 경제 제재를 정면으로 뚫고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력갱생으로. 그래서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이 정면 돌파전의 핵심 전선은 이 자력갱생 대 경제 제재의 전선이다. 이 대결이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자력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고 미국은 경제 봉쇄를 통해서 북한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누가 이기느냐 한번 승부를 내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이제 승부를 건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왜 이런 이제 새로운 전쟁을 선포를 했는가? 일단 북한에서 볼 때는 미국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흡진갑진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좀 생소한 표현이죠. 이렇게 뭔가 흥정을 하면서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하면서 제대로 이렇게 협상을 끌고 가지 않는 시간을 끄는 그런 모습을 흡진갑진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근데 미국이 왜 시간을 끌고 있는가? 이유가 있겠죠. 이 사람이 이제 리처다스라고 미국 외교협회 회장입니다. 미국의 외교협회라고 하면은 미국의 대외 정책을 결정하는 브레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일종의 그림자 정부라고 흔히 표현을 할 수 있는
초당적인 기구고 대부분의 미국의 대통령들이 외교협회 출신들이고 외교협회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대외 정책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외교협회 한국의 정치인들 중에서도 외교협회 가가지고 이렇게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큰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발행하는 잡지 포린 어페어스에 논문이 실리면 거의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으로 낙점해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박근혜도 여기다 논문 썼고 문재인도 여기다 논문 썼고 최근에 며칠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기 가서 연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목이 돼요. 좀 미국에서 상당히 밀어주네? 라는 생각이 들던데 아무튼 그런 되게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가. 여기에 회장이 있습니다. 회장이니까 되게 미국의 외교 브레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리처드 하스인데 이 사람이 뭐 트럼프의 외교 책사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작년 6월 달에 이렇게 있어요. 대북 제재로 비핵화가 달성되지는 않을 거다. 유일한 방법은 외교적 반역뿐이다. 그래서 야, 제재는 아닌 것 같다. 열심히 외교해가지고 협상을 잘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반년이 딱 지나서 올해 1월 달에 뭘 했냐면 외교적 수단에 너무 많이 의존했다. 트럼프 입장에 상당히 짜증나겠죠. 뭐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외교하라 그래가지고 외교했더니 외교하지 말라 그러고. 이게 뭐냐면은 미국 내에 이 정책 위반자들이 얼마나 정신이 없고 갈팡질팡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사실 대북 정책이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도 판단을 못합니다. 판단을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건 시간 끌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에 뭔가 크게 협상을 딱 해놓고 합의를 봐놓고 이제 잘 될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2019년 들어와서 보니까 이 합의대로 하면 자기들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끄는 거예요. 합의는 안 지키고 계속 질질 시간 끌면서 북한이 뭔가 변하고 북한이 뭔가 무너지고 막 이런 길을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들도 판단을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북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면 돌파전이란 건 기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맞바로 나가겠다. 그래서 제재 해제를 기다리지 않겠다는 건데 실제 제재 해제에 대해서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작년 말에 이제 북에서 올해 안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오지 않으면 새로운 길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전 세계가 이제 긴장을 했죠. 그 중에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서는 중재를 해보려고 어떻게든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라는 이 안건을 제출하기도 했어요. 물론 이제 미국이 거절을 해가지고 무효가 됐는데 사실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움직임들이 있으면 중국, 러시아가 뭔가 중재를 잘해가지고 잘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기대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사실 지난 수십 년의 북미 대결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그 중간에 항상 중국이나 러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뭐 옛날에는 소련이었죠. 등장을 해가지고 뭐냐면 자기들이 중재를 하겠다 그래요. 갖고 미국 가서 얘기하고 북한 가서 얘기하고 막 하면서 중재를 합니다. 근데 중재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 뭐냐면 북한 보고 너네가 좀 양보하고 좀 자제하고 그래라. 좀 적당히 해라 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미국하고 이렇게 대놓고 싸우지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보고 그냥 너네 좀 자제, 그렇게 좀 하지 마. 우리가 부담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 나라들이 와서 중재해 주는 게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아니 우리 한판 붙어보고 싶은데 왜 이러지? 도와주지 않을 거면 그냥 빠져 있지? 왜 이래?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기대할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게 될 거라는 보장도 없는 거고 이런 데 기대할 필요도 없고 이런 데 기대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중국, 러시아의 입지만 높여주는 지분을 높여주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게 되게 싫은 거잖아요. 외부에서 개입하고 영향을 주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우리 알아서 할 거다. 외부에서 뭐 간섭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되게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를 별로 달가워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우리는 기다리지 않겠다. 너네가 뭘 해줄 것처럼 하는데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 북에서 얘기하는 목표가 뭐냐? 자력으로 남의 도움 없이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게 북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북에서 발표한 그 성과들이 있어요. 경제적 성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세 군데가 있죠. 어디냐면 삼지연시가 있습니다. 원래 여기가 읍이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백두산 산자락이에요. 백두산 바로 밑에 있는 곳입니다. 북에서 이제 제일 높고 추운 곳에 있는 도시인 거죠. 원래 여기가 이제 읍이었는데
시로 승격이 됐어요. 보니까 시로 승격할 만하죠. 엄청나게 크게 지어놨어요. 보면 상당히 거리도 깔끔하게 잘 조성이 돼 있고 보면 이제 산간 지역이니까 눈 엄청 많이 내리겠죠. 백두산 바로 밑에 있어요. 뭐 1년의 절반은 눈 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많이 내리다 보니까 지붕도 이제 뾰족뾰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사진 보시고 어떤 분들은 아 유럽의 막 도시들이 연상이 된다 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도시를 만들고 나서 북에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산간 도시들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2016년, 2017년 이때까지만 해도 북에서 내세웠던 경제적 성과는 여명거리였거든요. 대도시를 어떻게 잘 꾸밀 것인가에 대한 것을 표본으로 많이 내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지난해 딱 보니까 산간 마을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이런 모범 도시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산간 지역 도시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건설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양덕 온천 문화 휴양지라고 해서 뭐 우리로 치면 일종의 이제 리조트 같은 곳이에요. 온천도 있고 옆에 뭐 스키장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온천을 상당히 좀 잘 꾸려놨어요. 실내 온천인데 조명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아, 우리 집에도 하나 달아놓고 싶은데. 그 뭐 야 잘 보니까 뭐 물고기도 키워요. 네. 야, 밤에 야경도 되게 괜찮겠죠. 야외에서 이렇게 이런데 참 가보고 싶은데. 그리고 스키장도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북에 예전에 몇 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북에서 이제 스키장 하면 마식령 스키장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외에도 이제 여러 지역의 스키장들이 이렇게 계속 건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 평안남도에 있는 중평 채소 온실 농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북에서 농촌 마을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건설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표본으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보면 비닐하우스들이 쫙 엄청 대규모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좀 구조가 특이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원래 비닐하우스 보통 어떻게 만드니까 단면을 보면 반원형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가다가 그냥 중간에 딱 끊겨요. 그러니까 4분의 1 원형으로 돼 있어요. 북에서 이걸 그 반국융식 비닐 방막 뭐라고 막 하던데 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남쪽이란 말이에요. 북쪽을 아예 깎아버려 가지고 열 효율을 되게 높인 구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상당히 그 대규모로 만들고 안에도 보면 그냥 일반 바닥에다가 그냥 뭐 찌푸려가지고 상추 키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수경 재배 방식도 있고 되게 첨단 기법들을 많이 써서 재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농민들이 살 거 아니에요. 농민들이 사는 집도 되게 잘 지어놨어요. 일단 보기에 좋죠. 그리고 학교에 이렇게 잔디구장도 만들어놓고 상당히 잘 꾸며놨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북에서 농촌 마을의 전형이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농촌 마을들 다 이런 식으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특징들이 있죠. 대도시 건설에서 이제 나아가서 이제 농촌, 산간 마을, 그 다음에 뭐 휴양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것들 모범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런 것들이 쭉 전파가 되겠죠. 그러면 북한이 그냥 대도시뿐만 아니라 전역이 어딜 가든지 이렇게 이 경제가 발전해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그려내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북에서 하려는 게 뭐냐? 미국과 체제 대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중에 어느 게 더 우월한지를 보여주겠다, 실물로 보여주겠다. 뭐 이론상으로 뭐 이론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싸움이 아니고 이제는 실물로 보여주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인류 최후의 경쟁이 될 것이다. 예전에 그 있잖아요. 동구권이 딱 몰락하면서 냉전 해체되고 뭐 소련 붕괴되고 이때 그 누굽니까? 일본의 무슨 교수가 그 얘기를 했었죠. 역사는 끝났다 이 발언을 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졌어요. 역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여러 경쟁의 역사들이 다 끝나고 자본주의로 다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역사는 그냥 자본주의의 역사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니다.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북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승부를 내는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를 하늘과 땅만큼 차이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보다 미국이 땅이고 우리는 하늘만큼 그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식이 아니라 북한과 손잡고 북한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게 북한의 목표인 거예요. 그런 상당히 원대한 구상을 가지고 정면 돌파전을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면 돌파전에 경제 영역만 있는 게 아니라 군사 영역도 있겠죠. 그래서 군사 영역에서 주목해 볼 건 이제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공개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경제 영역에서 이게 이제 주 전선이 아니라 군사 영역은 경제 강국 건설의 담보가 군사 영역이다. 즉 군사적으로 불안정하면 경제 개발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북한이 지금 원래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했다가 경제 총 집중 노선을 했단 말이에요. 경제 국력을 다 쏟아 부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쟁 위기가 생기고 막 언제 뭐 핵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고 이러면 경제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에 집중하려면 군사력으로 담보를 해야 되는데 이 군사력으로 담보하는 게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 그냥 전쟁이 나도 이길 수 있을 정도가 아닌 거예요. 아예 전쟁이 날 생각조차 안 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보면서 저기 한번 전쟁 해볼까라는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군사력에서도 하늘과 땅 차이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감히 저긴 건드리면 완전 우리 죽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는가? 새로운 전략 무기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기다리지 않고 이제 막 쏘겠다. 미국이 뭔가 협상을 할 것 같으면 좀 기다려줬다가 이런 방식이 이제 안 쓰겠다는 거예요. 너네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죠. 핵 군축과 비확산의 약속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킬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핵무기도 더 증강하고 숫자도 늘리고 더 이 질적으로도 더 우수한 핵무기들을 만들고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비확산. 이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더 무서운 거죠. 이게 비확산이라는 게 뭐냐면은 핵무기를 전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핵 기술, 핵 물질, 핵 무기, 핵 기술자들을 다른 나라에 전파하지 않겠다는 게 비확산인데 이걸 미국과 상당히 오랫동안 합의를 했고 미국이 주력해서 북한에 대해서 요구한 것도 이거였어요. 근데 이 약속을 이제 앞으로는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당장 미국이 이란에다가 핵무기를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야 너네 한번 쏴봐. 이거 좋은 거야. 라고 주면 이란이 우리 핵무기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고 선언을 해요. 그럼 미국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핵무기 없이 단거리 미사일만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핵무기까지 생기면 이건 뭐 건드릴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란한테 주고 그 다음에 저 미국 바로 코앞에 있는 쿠바한테 딱 주면서 야 이거 갖고 있어봐 이거 좋은 거야. 그럼 쿠바가 또 우리 핵미사일 배치했습니다 여러분 선언해요. 그럼 미국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쿠바는 바로 코앞에요. 단거리 미사일에다가 놓고 그냥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뉴욕, 워싱턴 뭐 다 날아가는 거죠. 뭐 베네수엘라에다가 주고 야 너네 미국이 자꾸 쿠데타 하려고 그러면 일단 한번 쏴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막을 수가 없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반미 국가들의 핵무기가 막 확산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그러면 뭐 러시아, 중국하고는 이게 핵 강국으로서 서로 균형이 딱 맞춰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이 전혀 신경 쓰지 않던 여러 나라들의 갑자기 핵무기들이 막 우후죽순 생기면 미국의 핵 전략이 완전히 붕괴가 되는 겁니다. 이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그런 상황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실제 행동에 돌입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건 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이 선진국들을 능가하는 전략 무기들을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무기들을 개발할까? 일단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거나 개발하고 있는 무기들을 먼저 따라잡겠죠. 그걸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작년 말에 푸틴이 이런 얘기했어요. 극초음속 무기는 러시아가 세계 최고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무기가 예전에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가장 빠른 미사일이었는데 이게 뭐 가장 빠를 때가 뭐 마하 15에서 20까지 나오는데 그 끝에다가 이제 새로운 비행체를 달아가지고 마하 25까지 막 순항 미사일로 날아가는 그런 걸 막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푸틴이 이걸 딱 만들었다고 발표했으니까 북한도 당연히 저거 우리도 가져야겠는데? 라고 생각하겠죠. 중국에서 이거는 2014년에 나온 얘기예요. 네. 초음속 잠수함 개발에 한 발짝 다가갔네요. 네. 몇 발짝을 더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개발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초음속 잠수함이 뭐냐? 물속에서 초음속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잠수함이. 이게 딱 얘기 들으면 저 뻥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1980년대 말에 이미 초음속 어뢰는 개발이 됐어요. 어뢰 같은 경우는 초음속으로도 갑니다. 지금도. 그게 지금 이제 독일하고 소련이 그걸 개발을 해놨어요. 근데 올해가 되면 잠수함도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개발을 하고 있대요.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어요. 근데 북한도 당연히 야 이런 걸 개발하고 있어? 우리도 이거 개발하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미국이 이제 초강력 레이저 무기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했는데 그래 그럼 우리도 개발해야겠네. 북한이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핵 장착 수중 드론 시험 발사에 성공했대요. 그럼 북한에서 또 이것도 개발하겠네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막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야 북한은 이거 건드리면 안 되겠는데 막 극초음속으로 막 잠수함이 이 초음속 잠수함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에서 미국까지 잠수함을 타고 2시간 만에 간대요. 비행기보다 더 빨라요. 슉 가가지고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 미사일 쏘는 거 아니에요. 빵빵빵 하고. 이런 것들을 막 개발하고 미국에서 막 미사일 쏘면 그럼 우린 레이저로 다 요격할게. 그리고 레이저 뿅뿅뿅 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누가 북한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겠냐. 아예 전쟁할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우리가 안심하고 그냥 경제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딱 이거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 무기들 우리도 갖겠다. 우리는 그걸 능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보다 더 이런 걸 능가하는 그런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북미 관계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올해 미국의 대선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누굽니까? 트럼프는 대선에서 자기가 재선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사실 많이 힘들어졌죠. 트럼프가 제일 자기 이제 업적으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북한으로부터의 이 핵 공격 위협을 자기가 막아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작년 내내 자랑을 하면서 그래서 자기 대통령 다시 뽑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부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냥 북에서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미국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북의 그런 핵 미사일 활동을 막기 위해서 협상을 하자고 하겠죠. 야, 우리 다시 잘 해보자. 나 진짜 생각 바꿨어. 진짜 새로운 계산법 가져왔어. 라고 하겠죠. 북에서 그걸 듣겠어요? 별로 들을 것 같지가 않죠. 딱 보니까 정면 돌파전을 선포했고 미국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 갈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안전 보장해줄게. 우리가 너네 공격 안 할게. 라는 얘기 듣는 것보다 차라리 아까 말한 그런 전략 무기를 개발하는 게 훨씬 더 확실한 자기 안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올해 북미 간에는 진짜 미국이 갑자기 내일 트럼프가 기자회견 해가지고 주한미군 전원 철수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발표하지 않는 이상은 북미 사이에는 이제 더 이상 대화나 협상, 관계 발전 이런 건 기대하기는 힘들겠다. 앞으로는 북에서 계속 뭔가가 날아가는 것만 계속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속에서 이제 남북 관계를 좀 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신년 기자회견을 했어요. 거기서 상당히 특이한 이제 표현들이 좀 나왔는데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해에 대해서 쭉 돌아보니까 지난해는 북미 대화 속에서 답을 찾자라고 해가지고 남북 대화는 계속 북미 대화만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북 정책에 대해서 자기는 특별히 한 게 없다. 북미 대화만 지켜봤다. 근데 안 되더라. 1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는 북미 대화는 북미 대화고 남북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러니까 북미 대화 무관하게 남북 간에도 뭘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진전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자, 어쩌고저쩌고 국제적인 해결도 필요하지만 남북 사이의 협력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이다. 이걸 제안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뭔가 미국의 그런 이제 영향력 아래에서 미국의 통제 아래에서 남북 관계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만 보던 그런 지난해에서 벗어나서 우리 이제 앞으로 뭔가 남북 사이에 적극적으로 뭘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긍정적이죠. 근데 그런 좋은 얘기만 있는가 했더니 좀 실망되는 표현도 있었어요. 솔직히. 자,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궁극적으로 평화 경제입니다. 저는 이 얘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평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하려는 거 아니었나? 근데 신년사 신년 기자회견 전체를 다 통틀어가지고 제가 통일로 검색을 막 했어요. 컨트롤 F 눌러가지고. 근데 통일이 딱 한 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나오는 것도 통일을 하자, 통일을 위해서 뭘 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올해 6.15 20주년이어가지고 통일 행사를 할 것 같은데 잘해봅시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일이란 말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통일을 되게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왜 무서워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냥 평화도 경제를 위해서 평화하자는 거지 통일을 위해서 하자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입장들을 자꾸 밝히는데 참 이제 안타깝죠. 그래서 뭔가 대화 용의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면 북에서 아이고 정말 대화하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하겠어요. 북은 정면 돌파전이고 자력으로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국가 목표예요. 근데 경제 번영을 위해서 평화를 해야 되고 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해야 되고 이건 이제 우리 노선이 아닌 거죠.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노선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참 이런 거 가지고 대화를 하자고 하면 북에서 대화할까 좀 답답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노력을 계속 하겠다라고 했고 이 이후에 이 전후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계속 발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개별 관광이에요. 개별 관광이라는 게 뭐냐? 그동안의 북한 관광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현대 아산이 독점을 해가지고 그 단체 관광 위주로 해가지고 거기서 모은 사람들이 현대 아산에서 짜준 그 코스대로 이렇게 쭉 갔다 오고 이것만 허용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별 관광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냥 한국과 미국인을 제외한 모든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북한에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유롭게 여행을 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한국 내에서는 북한 여행을 할 수 있는 여행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여행사에 등록을 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거기 통해가지고 북한 여행 갔다 와라라는 겁니다. 그게 개별 관광의 내용이에요. 딱 들어보니까 지금하고 뭐가 달라지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게 정부에서 추진할 일인가? 국민들 보고 알아서 중국 여행사 통해가지고 북한 갔다 오세요. 저희는 뭐 안 말리겠습니다. 이건데 이게 정부가 추진할 일인가 싶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그거라도 뭐 하겠다. 이게 이제 새로운 돌파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북한 여행이 점점 늘어나지 않겠냐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해리스도 한마디 해야겠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야 그거 미국하고 상의하고 해야지. 네 맘대로 왜 하려고 그래? 라는 겁니다. 아무튼 뭐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뭘 하려고 그러면 미국의 입장이 이거예요. 하지 마. 우리랑 합의하고 해. 자, 그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입장들이 이제 민주당, 통일부, 청와대까지 입장을 발표했어. 부적절하다. 매우 부적절하다. 해리스 왜 그러냐? 이건 우리 자체 남북 사이에 할 일이고 우리 주권 일인데 주권에 관한 건데 왜 당신이 뭐 협의를 해라, 상의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느냐? 라고 이제 반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부가 해리스 대사한테 한마디 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약간의 변화가 좀 보인다라는 겁니다. 외신들도 약간 주목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왜 저러지?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이 시킨 대로 그냥 무조건 충성했는데 갑자기 저항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저 언제까지 얼마나 갈까? 다들 그렇게 이제 신기하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신년사에서도 약간 그런 이제 뉘앙스를 미쳤고 여기서도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이제 정신 차리고 개과천선해서 자립 정부로 갈 것인가? 라는 데서는 저는 실천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1년 동안 기다렸는데 사실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지금의 이제 많은 전문가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행보들은 작년에 했어야 했다. 약간 때늦은 감이 있다는 거예요. 올해는 북이 이미 강경한 어조를 내미쳤다는 거죠. 정면 돌파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우리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테니까 대화 좀 해봅시다라고 하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별로 신경이 안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냥 대화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 왜 북은 지금 앞으로는 자체의 힘으로 내부의 힘으로 그냥 쭉 밀고 나가겠다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거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때늦은 감이 있는데 때는 늦었어도 어쨌든 이런 자립적인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게 앞으로 남북 관계를 돌파하는 데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 문재인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또 압박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로 좀 들어가 봅시다. 국내에는 총선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총선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총선 4월 15일 총선입니다. 네, 총선 왜 우리가 총선이 중요한가, 올해 총선이 왜 중요한가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첫 번째는 적폐청산의 동력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폐청산을 많이 기대를 했는데 생각만큼 많이는 안 됐어요. 그래도 조금씩 되고는 있잖아요, 보면은. 최근에 뭐가 됐습니까? 그 검찰 관련해서 공수처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검찰 인사를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싹 추풍 낙엽처럼 날리고 있던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검찰 적폐라는 걸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어요. 이걸 계기로 해서. 그리고 검찰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계기를 또 마련한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적폐 청산이 느리지만 조금씩 되고는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총선에서 뒤집어지면은 이 힘이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만약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승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되겠어요? 와, 자유한국당 이겼다. 자유한국당 확실한 자유한국당 편을 들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여당 국회의원 당선자들 다 조사해가지고 다 벌금 때려가지고 다 당선 무효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청와대 하루에 한 번씩 압수수색하러 들어가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이겨야 이 적폐 세력들을 무너뜨려야 적폐 청산의 동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주진보 개혁 세력의 우위를 계속 지속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적폐들의 부활을 저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 적폐 세력들이 대통령 탄핵으로 한 방 맞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참패해가지고 또 한 방 맞았어요. 마지막으로 총선에서까지 완전히 밀리면 이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주류 이 한국 사회에서 주류로 떠올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권력 기반을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총선에서 이자들이 조금이라도 성과를 냈다라고 하면은 이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대선에서 또 난리칠 거고 그 다음 지방선거 총선에서 또 난리쳐가지고 다시 권력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야 적폐들이 뭐 부활하겠어? 라고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 쭉 지나면서 보니까 야 이것들 부활하겠네 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네. 자 어쨌든 잠깐만 좀 소개를 하자면은 네, 요즘 이제 계속 이거 하고 있어요. 보수 대통합을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비례 한국당을 만드니 뭐 비례 무슨 정당 만든다고 하다가 그건 좀 잘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자유한국당 뭐 무슨 당 뭐 그런 이상한 당들 있잖아요. 그거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보수 연합당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또 이제 잘 안 된다 그래요. 거기에 이제 안철수가 갑자기 정치 복귀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네, 안철수가 들어오면 뭘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죠. 이런 좀 약간 혼잡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야 보수 대통합 저 되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박근혜가 탄핵된 이후에 박근혜 친박 세력과 비박 세력들이 일단 갈라져 나왔어요. 그리고 비박 세력들 내에서도 이걸로는 안 된다라 해가지고 또 갈라져 나와죠. 우리는 뭐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 뭐 이런 거 표방하면서 또 갈라져 나온 애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막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앙숙이 됐어요. 막 이 친박 세력들은 비박 세력 보고 배신자라 그러고 있고 뭐 이 비박 세력들은 또 그 뭐 합리적 보수 표방하는 애들한테 배신자라 그러고 있고 서로 다 배신자, 서로 끼리끼리 배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로 앙숙이 돼가지고 실제 뭐 광화문 촛불 집회 가보면 서로 막 욕하고 그래요. 만나면 그런 되게 안 좋은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보수 대통합을 하자고 논의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이건 사실 누군가 계속 보수의 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계속 압박을 넣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광화문에서 지금 보수 태극기 부대들이 계속 촛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갈라져 있었거든요. 누구는 서울역 가서 하고 누구는 딴 데 가서 하고 막 그랬어요. 청량역에서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이걸 다 광화문으로 모은 힘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보수 적폐들을 부활시키려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 몰고 왔어요. 여기 안철수까지 들어오면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야, 저 보수 대통합 안 돼, 저것들은 안 돼라고 생각하지만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마 뭔가 만들어낼 겁니다, 얘들은. 왜? 이게 자기들 살 길이니까. 살아가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총선에서 사실 제 그 일 야당의 지위만 계속 유지해도 얘들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네, 황교안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네, 해리스가 있어요. 미국이 적폐 세력들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지원할까요? 문재인 정부가 말을 안 듣잖아요. 아까 방금도 봤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말 잘 듣는 것처럼 하더니 올해 들어서 갑자기 또 입 싹 닫고 우리 뭐 개별 관광할 건데 해리스는 조용히 하고 있으시오 이러고 있어요. 해리스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만 풀어주면은 바로 북한하고 손잡을 애다. 미국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너뜨려야 될 애들인 거고 이걸 누구를 통해서? 황교안을 통해서. 네,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엎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의 머릿속에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열심히 밀어주고 있는 거고 이 힘으로 살아남는 거예요. 사실 박근혜 탄핵됐을 때 없어져야 될 세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이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고 힘을 점점 키우고 있다, 모으고 있다. 이게 총선에서 어떻게 영향력 발휘할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노리는 게 바로 정권 교체라는 거. 아마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은 탄핵 절차 바로 들어갈 겁니다. 문재인 탄핵에 대한 얘기는 그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탄핵이 안 되더라도 애들이 무슨 짓 할 줄 몰라요. 쿠데타까지 모의했던 애들인데 뭔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올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총선 승리에 사활을 걸어야겠다. 그래서 총선 승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몫은 적폐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선거에서 망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몫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망하게 만드는 데서 우리가 큰 몫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들 평가할 시간에 나를 돌아보고 내가 뭘 하나라도 더 할 것인가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연 마치겠습니다.